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설날 아침이었죠. 창밖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틀 사이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날씨가 추워지면 더 심해지는 관절염 때문이었죠. 침대에서 일어나려니 온몸이 삐걱거렸습니다. 78이라는 나이가 무색하지 않게 저는 혼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죠. 텅 빈 집안이 유독 썰렁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어제 저녁에 미리 준비해둔 제사 재료들이 보였어요. 북어, 대추, 밤, 곶감, 사과, 배. 모두 제 손으로 직접 장을 봐온 것들이었습니다. 도윤이도 선영이도 도와주지 않았죠. 아니, 도와주기는커녕 집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3일 전이었어요. 도윤이가 선영이와 함께 현관에 서서 말했죠. 엄마, 저희 먼저 가볼게요. 선영이 친정에서 제사 준비 도와달라고 해서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날 제사를 앞두고 며느리 친정으로 간다니요. 그것도 시어머니를 혼자 두고 말이죠. 도윤아, 우리 집 제사는 어떡하고? 제가 물었지만 선영이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친정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엄마 혼자서는 힘드실 것 같아서요. 다음에 꼭 도와드릴게요. 다음이라. 그 다음이 언제인지 선영이는 알까요? 매번 명절마다 똑같은 핑계였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편찮으시다. 친정 어머니가 혼자 힘드시다. 친정에서 큰일이 있다. 늘 친정이 먼저였죠. 저는 차마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붙잡아봤자 마지못해 남아있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다고 생각했죠.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라. 제가 돌아서자 도윤이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금방이라. 명절이 끝나고 나서야 돌아올 거면서 무슨 금방이란 말인지. 저는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혼자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무거운 솥을 들어 올리려니 팔이 떨렸습니다. 밥을 짓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고 탕국을 끓이고 예전엔 가족이 모두 모여 함께 준비했던 일들을 이제는 저 혼자 해내야 했죠. 전을 부치다가 기름이 튀어 손등을 대었습니다. 뜨거운 기름에 살이 빨갛게 부어 올랐지만 아무도 괜찮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평생 시집살이 하며 시부모님 모시고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늙어서는 이렇게 혼자 버려지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제사상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죽은 남편에게라도 부끄럽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저는 겨우 제사상을 완성했어요.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상 위에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죠. 혼자였습니다. 너무나 쓸쓸했어요. 여보, 당신은 좋겠네요. 이런 꼴 안 보고 먼저 가서. 제사상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도윤이가 감히 이럴 수 있었을까요? 선영이가 매번 친정만 챙기며 시댁을 무시할 수 있었을까요? 절을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무릎이 꺾였습니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죠. 간신히 의자를 붙잡고 일어났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혼자 아침을 먹었어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었지만 입에서는 모래를 씹는 것처럼 거칠기만 했습니다. 텅 빈 식탁이 너무 커 보였죠. 예전엔 이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웃고 떠들었는데 이제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도윤이었습니다. 엄마, 제사는 잘 지내셨어요? 그래, 혼자 잘 지냈다. 혼자 준비하시느라 힘드셨죠? 죄송해요. 죄송하다.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진정 미안했다면 왔어야죠. 전화 한 통으로 때우려는 마음이 더 서글펐습니다. 됐다. 너희나 잘 지내고 있어라. 네, 엄마도 건강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허전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이웃집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즐겁게 웃고 있었어요. 명절의 정겨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우리 집은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쓸쓸하고 차가웠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설 특집 프로그램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나왔죠. 부러웠습니다. 저도 저런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싶었어요. 이게 무슨 팔자인지.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늙어서는 아무도 곁에 없다니.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울어봤자 달라질 것은 없으니까요. 제사를 마친 다음 날 오후 도윤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죠. 겨울 햇살이 따스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세요? 도윤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덤덤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그래, 잘 지낸다. 너희는? 저희도 잘 있어요. 선영이가 친정제사 도와야 해서 좀 바빴어요. 친정제사. 그 말을 들으니 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죠. 화를 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그래, 수고했구나. 엄마, 다음 주에 시간 되면 들를게요. 다음 주에 온다. 도윤이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갈게요. 시간 나면 들를게요. 곧 찾아뵐게요. 하지만 그 다음은 좀처럼 오지 않았죠. 한 달에 한 번 오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래, 너희 편한 대로 해라. 제가 그렇게 말하자 도윤이가 잠시 침묵했어요. 아마 제 목소리에서 서운함을 느꼈겠죠.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엄마,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선영이도 나름대로 힘든 게 있어서 그래요. 선영이가 힘들다. 그럼 저는 힘들지 않을까요? 78배 늙은 몸으로 혼자 제사상을 차리는 시어머니는 힘들지 않을까요? 도윤아, 엄마가 한마디만 할게. 네, 엄마. 너도 언젠가는 늙는다. 그때 내 자식이 너한테 이러면 어떻겠니? 도윤이가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었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도윤이의 고민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선영이한테 잘 얘기해 볼게요. 얘기해 본다.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도윤이는 알까요? 선영이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처음부터 시댁보다 친정을 더 챙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빨래를 널다 말고 잠시 멈춰섰죠.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더 시렸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설 연휴 귀성 행렬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고향을 찾는 사람들로 고속도로가 막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향을 찾는다. 그런데 제 아들은 고향을 떠났죠. 시골에 혼자 계신 어머니보다 아내의 친정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밥을 먹다가 문득 선영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25살의 선영이는 예쁘고 똑똑한 아가씨였죠. 대기업에 다니는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도윤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선영이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엄마도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때는 정말 그럴 거라고 믿었습니다.
예쁘고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이 화목해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결혼 첫 해부터 선영이는 명절 때마다 친정을 먼저 챙겼습니다. 추석에는 친정에서 이틀을 보내고 시댁에는 하루만 있다가 갔죠. 설날에는 아예 친정에만 가고 시댁에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친정 부모님이 저희밖에 없어서요. 선영이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불쌍하다고, 자기밖에 없다고. 그럼 시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어머니 혼자 두는 건 불쌍하지 않은가요?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와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안에 불화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저 선영이가 언젠가는 마음을 바꿔먹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선영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친정만 챙겼죠. 시댁 제사나 차례는 핑계를 대고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도윤이도 처음에는 제 편이었어요. 선영이에게 시댁도 챙기라고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윤이도 변했습니다. 아내의 편이 되어버렸어요. 엄마, 선영이도 나름대로 힘들어요. 이해해주세요. 이해하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보다 아내를 더 생각한다는 게 서글펐죠.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났어요. 싱크대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혈압약을 먹는 시간이 지났나 싶어 약을 찾았죠. 약통을 보니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예전엔 도윤이가 병원에 모시고 갔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 가야 했죠. 시내버스를 타고 읍내 병원까지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남편의 영정사진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여보, 도윤이가 변했어요. 우리 착한 아들이 이제는 저를 외면해요. 혼잣말이었지만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었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죠. 하지만 들어줄 사람은 없었어요. 설 연휴가 끝나고 며칠 뒤 저는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습니다. 겨울 찬바람이 매서웠지만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질 것 같아서 일부러 밖으로 나왔죠. 시장 입구에서 김씨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동네에서 50년을 함께 산 이웃이었죠. 말순이 언니, 설은 잘 보내셨어요? 네, 뭐 그럭저럭 보냈죠.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아주머니의 눈빛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했어요. 아이고, 언니. 혼자 계셨다면서요? 도윤이는 안 왔대요? 동네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시골 동네가 원래 그렇죠. 누가 뭘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려지는 곳이니까요. 도윤이가 바빠서요. 다음에 온다고 했어요. 제가 변명하듯 말했지만 김씨 아주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쯧쯧,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다 그래요. 친정만 챙기고 시댁은 뒷전이라니까.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러웠습니다. 남들도 다 아는 일이라는 게 창피했죠. 시장을 돌아다니는 내내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저기 말순이 할머니야. 명절에 혼자 계셨대. 며느리가 매번 친정만 간다더라. 불쌍하지 뭐. 자식 키워놨더니 저 모양이니.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하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들리지 않는 척, 보이지 않는 척 했죠. 야채 가게에서 배추를 고르고 있을 때였어요. 박씨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말순이 힘들지? 나도 다 알아. 박씨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위로의 말이었지만 오히려 더 서러웠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져서. 무슨 익숙해.
속상한 건 속상한 거지. 우리 며느리도 가끔 그러는데 그래도 명절엔 꼭 와. 박씨 할머니는 자기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요리도 잘하고 시부모도 잘 모시고 친정과 시댁을 공평하게 챙긴다고요. 듣고 있자니 더 비참했습니다. 그래요. 복 받으셨네요. 저는 간신히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피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생선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주인 아저씨가 불렀습니다. 할머니, 고등어 싱싱한 거 들어왔어요. 아들 오면 구워주려고요?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아들이 올 리가 없는데 무슨 고등어를 사겠습니까? 혼자 먹기엔 너무 많고 버리기엔 아까운 그런 생선이죠. 정육점 앞에서 이씨 아주머니를 또 만났어요. 이씨 아주머니는 대놓고 물었습니다. 말순 언니 선영이가 정말 명절마다 친정만 가요? 그게 뭐? 아니, 동네에서 다들 그러던데. 시어머니 혼자 두고 매번 친정만 간다고. 모욕스러웠어요. 동네 사람들이 제 집안일을 다 알고 수군거린다는 게 치욕스러웠죠. 하지만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각자 사정이 있는 거죠. 무슨 사정이 그래요? 시댁도 챙기고 친정도 챙기면 되지. 이씨 아주머니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를 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 앞에서 집안 망신을 시키고 싶지 않았죠.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어요. 장바구니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여는데 옆집 최씨 아저씨가 담 너머로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도윤이는 잘 있죠? 네, 잘 있어요. 명절에 안 왔다면서요? 집사람이 그러던데 할머니 혼자 제사 지내는 거 봤다고. 또 그 얘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남의 집 일에 관심이 많은지. 바빠서 그래요. 다음에 온대요. 에이, 바쁘긴 뭐가 바빠요. 명절에 어머니 혼자 두고 가는 게 말이 돼요? 최씨 아저씨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변명도 지쳤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집으로 들어갔죠. 부엌에서 장봐온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아야 하나. 동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받으며 살아야 하나. 저녁을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재였어요. 손주 민재. 20살이 된 대학생이죠. 할머니, 잘 지내세요? 그래, 민재야. 넌 잘 있니? 네, 저는 잘 있어요. 할머니, 이번 주말에 내려가도 돼요? 민재가 온다는 말에 마음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적어도 손주는 할머니를 잊지 않았구나 싶었죠. 그럼 오렴.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할머니. 그럼 토요일에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은 위안이 됐어요. 아들 내외는 몰라도 손주는 할머니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글펐어요. 20살 손주가 알아서 찾아오는데 50이 넘은 아들은 오지 않는다니. 부모보다 나은 자식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죠. 잠자리에 들기 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제 마음을 적었죠. 오늘도 혼자였다. 내일도 혼자겠지. 하지만 살아야 한다. 민재가 오기로 했으니까. 토요일 오후 민재가 정말로 왔습니다. 대문 밖에서 할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뛰어나갔죠. 무릎이 아팠지만 손주를 보는 기쁨에 아픔도 잊었어요. 민재야 왔구나.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민재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20살 청년의 품이 따뜻했어요. 도윤이가 마지막으로 저를 안아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는데 손주는 이렇게 스스럼 없이 안아주네요. 민재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거워 보였죠. 이게 뭐니? 왜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왔어? 할머니 드리려고 이것저것 사왔어요. 과일이랑 떡이랑 할머니 좋아하시는 것들이요. 집에 들어와서 가방을 열어보니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사과, 배, 귤, 인절미,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약과까지. 민재가 할머니를 얼마나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올 필요 없는데 돈도 많이 들었겠다. 괜찮아요. 알바에서 번 돈이에요. 할머니한테 쓰려고 모은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0살 대학생이 알바에서 번 돈으로 할머니 선물을 샀다니. 도윤이는 월급을 많이 받으면서도 용돈 한 번 제대로 주지 않는데 말이죠. 민재야, 너는 왜 부모님이랑 친정에 안 갔니? 저는 할머니가 더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민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사실 화가 났어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 혼자 두고 매번 외가에만 가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민재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부모님이 할머니를 홀대한다는 걸요. 괜찮아. 엄마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 무슨 사정이에요? 명절에 할머니 혼자 두는 게 무슨 사정이 있다고요? 민재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 고마우면서도 안쓰러웠어요. 부모님에 대한 서운함을 손주가 대신 표현해 주는 것 같았죠. 민재야, 배고프지? 할머니가 밥 차려줄게. 저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민재 앞에서 부모님 욕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민재가 따라왔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할머니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같이 해요. 할머니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민재는 제 말을 듣지 않고 앞치마를 두르더니 야채를 씻기 시작했어요. 능숙한 손놀림이었죠. 민재가 요리도 할 줄 아니? 기숙사 생활하면서 배웠어요. 할머니, 제가 오늘 요리해 드릴게요. 뭘 해줄 건데?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이요. 유튜브 보고 연습했어요. 민재가 냉장고에서 미리 사온 갈비를 꺼냈어요. 언제 준비했는지 양념까지 다 해왔더군요. 요리하는 민재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착한 걸까? 도윤이도 선영이도 이렇지 않은데 말이죠. 할머니, 설날에 혼자 계셨죠? 민재가 갑자기 물었어요. 어떻게 알았니? 엄마가 외가에서 전화하는 거 들었어요. 할머니한테 죄송하다고 하는 거요. 그랬구나.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앞으로는 제가 명절마다 올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주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우시지 마세요. 민재가 다가와서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더 서러워졌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평생 고생하며 살았는데 늙어서는 혼자 버려진 것 같아. 할머니는 버려진 게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할머니 지켜드릴게요. 20살 손주의 말이 50둘 아들의 말보다 더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민재는 학교 생활 얘기를 들려줬어요. 전공 수업이 어렵다는 얘기, 동아리 활동 얘기, 친구들 얘기. 오랜만에 집안이 활기차게 느껴졌죠. 할머니, 이따가 제가 친정만 가는 엄마 얘기 좀 해도 돼요? 무슨 얘기? 할머니도 가족이신데 명절마다 소외시키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제가 엄마한테 얘기할게요. 안 돼.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하지만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요. 불쌍하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손주 눈에도 제가 불쌍해 보이는구나. 민재야, 할머니는 괜찮아. 익숙해졌어. 익숙해지시면 안 돼요.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민재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기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게 더 아프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민재와 거실에서 차를 마셨어요. 민재가 제 손을 잡고 말했죠. 할머니, 제가 자주 올게요. 방학 때는 아예 여기서 지낼게요. 그럴 필요 없어. 내 생활이 있잖아. 제 생활에 할머니도 포함이에요. 할머니는 제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단어가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적어도 민재에게는 제가 가족이구나.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밤이 깊어가자 민재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이제 들어가서 주무세요.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같이 하자. 아니에요. 할머니는 쉬세요. 민재는 고집을 부리며 저를 방으로 보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죠. 이 아이가 있어서 다행이다. 민재가 있어서 아직은 버틸 수 있겠구나. 민재가 떠난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다락방에는 남편과 함께 살았던 추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니 젊은 시절 사진들이 나왔어요. 남편과 결혼식 사진, 도윤이를 낳고 찍은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혼자는 아니었으니까요. 낡은 상자 하나를 열었더니 서류 봉투가 나왔어요. 남편이 생전에 조심스럽게 보관하던 것이었죠. 봉투를 열어보니 통장 여러 개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통장을 열어봤어요. 잔액이 3억 원이 넘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이게 뭔가 싶어서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남편이 운영하던 건물 임대 수익이 매달 들어오고 있었어요. 두 번째 통장에는 5억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었죠. 세 번째 통장도, 네 번째 통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얼마나 열심히 돈을 모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서류를 살펴보니 땅 문서도 있었어요. 시내 번화가에 있는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죠.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제 이름으로 바꿔놨던 모양이에요. 또 다른 서류를 보니 임야 문서도 있었습니다. 산 하나가 통째로 제 명의로 되어 있었죠. 개발 예정지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남편이 평생 장사하며 모은 돈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죠. 마지막 봉투에는 남편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여보,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이 편지를 읽겠지.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이 돈은 모두 당신 거야. 도윤이한테 물려주지 말고 당신이 쓰도록 해. 도윤이는 제 힘으로 살 수 있을 만큼 컸으니까. 당신도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 사랑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저를 얼마나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죽고 나서도 저를 걱정했구나. 통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모두 합치면 20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건물과 땅까지 합치면 더 많겠죠. 도윤이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선영이는 더더욱 모르겠죠. 그들은 시어머니가 가난한 시골 할머니인 줄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내려왔어요.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 도윤이에게 물려줘야 할까? 아니었어요. 도윤이는 저를 버렸습니다. 명절마다 혼자 두고 아내의 친정만 챙기는 아들에게 이 재산을 물려줄 이유가 없었죠. 그때 민재가 떠올랐어요. 어제 제가 할머니 지켜드릴게요라고 했던 민재. 20살의 어린 나이에 할머니를 위해 알바비를 모았던 민재.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이 재산은 민재에게 물려주기로요.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에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저는 읍내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친절하게 맞아줬죠.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상속 문제로 왔어요. 제 재산을 손주에게 물려주고 싶은데요. 아드님은 어떻게 하시고요? 아들은 제외하고 싶어요. 손주한테만 주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해 드릴게요. 저는 가져온 서류들을 보여줬어요. 변호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어머니, 재산이 상당하시네요. 정말 손주분께만 상속하실 건가요? 네, 확실해요. 아들 내외는 한 푼도 받지 못하게 해주세요. 변호사는 제 의지가 확고한 걸 알고는 서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드님은 제외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들이 저를 버렸어요. 명절마다 혼자 두고 아내 친정만 가거든요. 그런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이유가 없죠. 변호사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그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 마음대로 하시는 게 맞아요. 서류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결정을 내렸구나. 이제 나를 무시하던 며느리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했죠.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78살의 늙은 얼굴이지만 오늘따라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선영아, 이제는 내가 벌벌 떨 차례야. 혼잣말이었지만 속이 시원했어요. 평생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복수할 차례가 온 것 같았죠. 저녁을 먹으며 뉴스를 봤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소식이었어요. 제가 가진 건물과 땅의 가치도 계속 오르겠죠. 민재가 받을 재산이 더 많아질 거예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낸다. 다음 주에 가볼게요. 그래, 알았다. 도윤이는 여전히 다음 주에 온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어요. 오든 말든 상관없었죠.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요.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친 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언장과 상속 관련 서류가 모두 완성됐다는 연락을 받았죠. 저는 다시 한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어머니,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손주분께만 상속이 가능하도록 법적 조치를 완료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손주에게 증여를 하고 싶어요. 지금부터 조금씩 넘겨주려고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사전 증여를 하시면 세금도 절약되고 확실하게 손주분께 재산을 넘기실 수 있어요. 그날부터 저는 민재 명의로 통장을 만들고 매달 일정 금액을 이체하기 시작했어요. 민재는 아직 모르는 일이었죠. 며칠 뒤 동네 부녀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평소엔 가기 싫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당당하게 가고 싶었죠. 어머, 말순 언니.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여요? 김씨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우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나저나 언니, 도윤이 며느리는 여전히 친정만 가나 봐요? 이씨 아주머니가 또 그 얘기를 꺼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죠. 각자 사는 방식이 있으니까요. 제가 담담하게 대답하자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런가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아직 모르는 게 있지. 내가 얼마나 큰 부자인지, 그리고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말이야. 부녀의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 중개소 앞을 지나갔어요. 문득 들어가 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혹시 시내 상가 건물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건물 주소를 말하자 중개인의 눈이 커졌어요. 그 건물이요? 지금 시세로 30억은 넘을 겁니다. 위치가 너무 좋아서요. 30억?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개발 예정지이면은요? 어머, 그것도 갖고 계세요? 그거 곧 개발되면 100억 넘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100억? 믿을 수 없는 금액이었죠. 남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만 5천만 원이 넘었어요. 이 돈을 그동안 쓰지 않고 모아뒀으니 금액이 엄청났죠.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선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전화하는 건 드문 일이었죠. 어머니,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낸다. 저희 다음 주에 잠깐 들를게요. 그래, 알았어. 선영이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성의가 없었어요. 의무적으로 전화한다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선영이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시어머니가 이렇게 큰 부자인 줄 알면 얼마나 후회할까? 다음 날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잘 지내세요? 그래, 민재야. 공부는 잘하고 있니?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할머니, 이번 달 말에 또 내려갈게요. 그래, 언제든 오렴. 할머니, 혹시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민재의 따뜻한 마음씨에 또 한 번 감동했어요. 아니야, 할머니는 다 있어. 내가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알겠어요. 그럼 그때 뵐게요. 사랑해요, 할머니. 사랑한다는 말. 도윤이에게서는 들어본 지 오래됐는데 손주는 자연스럽게 표현하네요. 저녁을 먹고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불쌍한 시어머니가 아니다. 나는 내 힘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민재라는 든든한 편이 있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놀랄 차례가 왔어. 봄이 찾아온 어느 날 예고했던 대로 도윤이와 선영이가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방문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 듯 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도윤이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그래, 잘 지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선영이도 마지못해 인사했죠. 여전히 성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선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일인데? 친정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셨어요. 빚이 많이 생겼는데 저희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친정 얘기였습니다. 또 친정이에요. 매번 친정만 챙기더니 이제는 친정 빚까지 갚아줘야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혹시 어머니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선영이가 뻔뻔하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평소에는 찾아오지도 않다가 돈이 필요하니 왔구나.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어머니,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보험금 나온 거 있잖아요. 선영이는 제가 받은 보험금을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겠죠.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야. 줄 수 없어.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선영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가족인데 이럴 때 도와주셔야죠. 가족. 그 말을 선영이 입에서 듣자니 우습기까지 했습니다. 가족? 명절마다 나 혼자 두고 친정만 가는 사람이 가족을 말해? 어머니, 그건 됐어.
돈은 없으니 돌아가. 도윤이가 당황하며 끼어들었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도 소용없어. 저는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뒤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선영이 친정이 파산했다는 소문이었죠.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난리를 쳤다고 했어요. 선영이는 친정을 도우려고 이리저리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아무도 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친정만 챙기며 시댁과 이웃들을 무시했던 대가였죠. 또 며칠이 지나자 더 충격적인 소문이 들렸어요. 선영이 친정 식구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돈 문제로 가족이 분열된 거였죠. 선영이 오빠는 선영이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해요. 내가 그동안 시댁 재산 좀 챙겼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선영이는 이제 친정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친정만 챙겼는데 정작 어려울 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요. 어느 날 저녁 선영이가 혼자 찾아왔어요. 초췌한 모습이었죠.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현관 앞에서 선영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왜 이래? 어머니가 유일한 희망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선영이는 울면서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선영아, 너는 그동안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있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로 다 되는 게 아니야. 너는 나를 철저히 무시했어. 명절마다 혼자 두고 아플 때도 찾아오지 않고. 선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돌아가. 이제 와서 나한테 기대지 마.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내가 왜 너를 용서해야 하는데? 너는 나를 용서한 적이 있니?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홀대한 건 너야. 선영이는 결국 일어섰어요. 비틀거리며 돌아가는 모습이 처량했지만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민재가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 알고 있다. 할머니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민재야, 할머니는 내 엄마를 도와줄 마음이 없어. 내 엄마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너도 알잖아. 네, 알아요. 하지만 대신 너는 도와줄게. 내가 어려운 일 있으면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 거야. 할머니, 민재야,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기다려. 전화를 끊고 나서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민재 명의로 된 통장에 10억을 입금하라고 지시했죠. 며칠 뒤 민재에게서 놀란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제 통장에 엄청난 돈이. 할머니가 주는 거야. 내가 힘들 때 쓰렴. 하지만 이건 너무 많아요. 아니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할머니 재산은 모두 내 거가 될 거야.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죠. 선영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민재가 실수로 부모님께 얘기한 거였죠. 선영이는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도윤이와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민재한테 10억을?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가 문제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받지 못해. 한 푼도. 도윤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저는 아들인데. 아들. 명절마다 어머니 혼자 두고 처가만 가는 아들. 그런 아들은 필요 없어. 선영이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받아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으니까요. 선영이가 무너진 뒤로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도윤이와 선영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주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청소도 도와주고 밥도 해줬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진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정말 저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실 건가요? 그래. 이미 결정된 일이야. 저는 아들인데요. 아들이면 뭐해? 아들답게 행동하지 못했는데. 도윤이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후회가 가득한 표정이었죠. 한편 민재는 할머니에게 받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똑똑한 아이답게 투자를 잘해서 돈을 불려나갔어요. 그리고 매달 저를 찾아와서 안부를 살폈죠. 할머니, 이번 달 수익이에요. 민재가 통장을 보여줬어요. 제가 준 돈으로 번 수익이었죠. 잘했구나. 역시 우리 민재는 똑똑해.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기회를 주셨잖아요. 민재는 번 돈의 일부를 다시 제게 드렸어요. 효도비라면서요. 도윤이와 선영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저를 다르게 봤어요. 말순 할머니가 엄청난 부자라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말순 언니 대단하시네요. 그동안 숨기고 계셨구나. 김씨 아주머니가 감탄했어요. 숨긴 게 아니라 몰랐던 거예요. 그래도 통쾌하시겠어요. 그동안 무시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굽신거리니까. 맞았어요.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죠. 가족이 돈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게 슬펐으니까요. 선영이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친정은 파산해서 연락도 끊겼고 시댁에서는 상속에서 제외됐으니 갈 곳이 없어진 거죠.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선영이는 여전히 빌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선영아, 너는 선택을 했어. 친정을 선택했잖아.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여. 그때는 제가 어려서 40이 넘은 사람이 어리다고? 선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 생일날 민재가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 민재야. 할머니,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민재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열어보니 건물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뭐니? 할머니 이름으로 요양원을 지을 거예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곳이요. 눈물이 났어요. 민재가 할머니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있었구나. 할머니처럼 혼자 계신 분들이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요. 민재야,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고. 맞아요. 제가 민재에게 늘 하던 말이었죠. 돈은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요양원 기공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도윤이와 선영이도 멀리서 지켜봤죠.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민재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영원히요. 그래, 우리 민재가 있어서 할머니는 행복해. 기공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 묘지에 들렀어요. 여보, 봤어요? 우리 민재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어요. 도윤이와 선영이는 실패했지만 민재는 달라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해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다. 돈도 명예도 중요하지 않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 창밖을 보니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제 인생도 석양기에 접어들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있으니까요.
선영이는 결국 도윤이와 이혼했다고 들었어요. 서로 원망하다가 갈라선 거죠. 친정도 잃고 시댁도 잃고 남편도 잃은 선영이 자업자득이었습니다. 도윤이는 가끔 찾아와서 어머니를 부르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아들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거실에 앉아 민재와 함께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우리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명절마다 친정만 챙긴 며느리. 결국 무너진 건 며느리였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마지막에 웃은 건 나였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민재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저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78년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얻은 교훈이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 선영이처럼 친정만 챙기며 시댁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부모는 영원하지 않고 재산도 당연한 게 아니라고. 저는 이제 편안합니다. 민재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고 제가 남긴 요양원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지낼 거니까요. 이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인지도 모르겠네요. 민재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 말이에요.